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좀 바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도 좀 바쁘네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요즘 호주 정치에 대한 뉴스가 적은 이유는 정치인들 모두 휴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소니 알바니지가 2주나 먼저 휴가를 조기에 마치고 당내 긴급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의 안건은 현재 대부분 국민이 겪고 있는 고물가 고통에 대한 방안입니다. 회의는 이번 수요일에 열리게 된다는데, 이 회의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잘 조절하면서 현재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위한 재정적 도움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걸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안소니가 프레스클럽에서 뭔가 발표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들끼리 회의하고 지들끼리 발표하고 그래봐야 소용이 그닥 없긴 없습니다. 올해 첫 연방의회 소집일은 2월 6일인데 그때까지는 그냥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회의 한번 했다, 휴가까지 줄여가면서 회의를 한번 했다, 꽤 괜찮은 액션이라 보입니다. 3월에 빅토리아주 어디서 보궐선거 있다는데 한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죠. 한편 호주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준비은행도 2월에 업무를 개시합니다. 첫 기준금리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하여서 현재 4.35%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점치는 가운데 최근 일부 경제학자들은 빠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주말 동안에 시내 근교의 힐스빌에 다녀왔는데, 주말이면 늘 붐비는 이곳에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한편 널널하니 좋기도 했는데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주말 동안에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따로 있다는데, 멜번 시내와 시내 인근 지역의 렌트 인스펙션은 언제나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기사에는 투베드룸 아파트 렌트 인스펙션에 참가한 사람들이 줄 서서 동네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유에 의해서 시내나 근처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일 텐데 더 멀리 지역을 펼쳐서 찾아보는 수밖에는 답이 딱히 없습니다. 이게 멜번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시드니의 맨리에 있는 한 원베드 아파트 인스펙션 사진도 있었는데 멜번보다 더하면 됐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멜번의 경우 렌탈 비딩, 그러니까 잠재 테넌트한테 얼마를 렌트비로 지불하겠다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2021년 3월부터 공식 금지되었습니다. 시드니 경우도 2022년 12월부터는 공식 금지되었습니다. 법 취지는 오름 일변도인 렌트비를 어떻게 잡아보겠다 그런 것이긴 한데, 실제로야 다 올려서 적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딱히 실효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프롭트랙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시드니 임대료가 3.2%나 상승하는 동안에도 NSW 뉴사우스웨일즈 공실률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임대료 감당 수치 이런 게 있는데, 이 역시도 최저 수준으로 싱글 부모 가정 그리고 실직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연구단체에서 가장 렌트하기 힘든 지역을 분석해 보았답니다. 4가지 부분, 그러니까 시장 임대주택이 나와 있는 숫자, 그리고 광고된 렌트비, 공실, 그리고 현재 임대료 추세 등 종합해서 100점 만점으로 분석을 해본 것이라는데, 75점 이상이면 세입자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보통 가계 총소득의 25%까지 임대료로 지불하면 괜찮다고 하고 30% 이상 넘어가면 렌트 스트레스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주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의 서버브가 상당히 고통받는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에서도 퀸슬랜드하고 남호주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총 12개 지역이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점짜리 동네 대부분은 퀸슬랜드에 있다고 하는데, 듀렉, 로건 센트럴, 디셉션 베이, 리버뷰, 로비나 이스트, 베타니아 워터포드, 발시티 레이크스, 멀메이드 워터스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와릴라, 산수시하고 람스게이트 있는 지역, 그리고 몽터리와 브라이튼 르센스 지역과
그 키막 그렇게 연결된 지역, 그리고 킹스그로브 노스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빅토리아에서는 윌러스 힐이 98점 받으면서 가장 큰 높은 점수를 받았고, 테넌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다음이 단대동 사우스 97점, 토마스타운 96점, 시포드가 95점, 프랭스턴 노스가 94점을 받았습니다. 나머주에서는 4개 지역이 99점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티 다운스, 와라데일, 그리고 모펫벨 웨스트, 그리고 로얄 파크와 핸든, 알버트 파크 이어진 지역이 99점이고 크리스티 비치는 98점을 받았습니다. 서호주에서는 미드랜드와 길드포드 지역이 95점으로 1등을 차지했고, 클로버데일과 벌몬트, 아스콜, 레드크리프 이렇게 이어진 지역이 94점, 그리고 돈리와 스피어우드가 93점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부는 딱히 대책이 없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택 몇 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먼 훗날 이야기고, 주정부 역시 먼 미래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동결 등의 좀 극단적 조치가 잠시라도 필요하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예전 격리 숙소와 같은 대규모 숙소나 컨테이너 하우스의 임시 공급 등 대안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뭘 결정해야 하는 정치인들 대부분은 테넌트가 아니거나 혹 테넌트라고 하여도 지가 돈 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동물과 식물이 보호종으로 지정되었답니다. 총 144종의 동식물들이 지정된 것이라는데, 이는 보호종을 지정하기 시작한 이후 연평균의 5배나 되는 숫자이고, 이전의 연간 기록이 2009년이었는데 그때보다도 2배나 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숫자가 갑자기 커져버린 이유는 이 종이 위험하다, 등록하자, 등록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후보를 미리 정해서 그에 대해서 꽤 자세히 조사하고 그 멸종 위험의 등급을 정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예전에 2019년 20년도 그 블랙 부시파이어라고 부르죠. 그 이후에 동식물의 생존에 관련한 조사가 계속 이어졌고, 지금에서야 그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숫자가 커져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환경 문제로 인해서 평년보다 더 많은 동식물이 갑자기 확 멸종 위기에 몰린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1426헥타르, 이게 감이 없는데 MCG가 5,000개 들어가는 사이즈의 동식물 서식지가 호주의 관련법 안에서 파괴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불로 인해 지역이 손실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동식물의 생태에 대한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인간이 땅을 사용하는 것에 허가가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올해 안으로 이렇게 더 강한 기준을 제시한 기초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동식물 중에 가장 큰 멸종 위기에 빠진 종은 핑크 코카투, 푸른 혀 스킨크, 스킨크가 이게 도마뱀 같은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딘강 거북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바니지 정부 출범 이후에 총 223종의 멸종위기 동식물이 보호종으로 지정되었고, 8군데 지역이 생태보호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130종의 동식물이 부시파이어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이고, 8군데 생태보호지구 역시 부시파이어 영향지역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어느 산에서 불 피우고 놀다가 산불을 내어서 누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 최대 25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사망자가 없다고 하여도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무책임하게 산불을 내게 되면 최대 15년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자나깨나 불조심, 특히 산불, 부시파이어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민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BWS하고 덴머피를 통해서 판매되었던 그레이구스 보드카 스페셜 에디션이 리콜되었습니다. 술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술병 바닥에 버튼이 있어서 요거 누르면 조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해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리콜 조치가 된 것입니다. 술병이 이쁘다고 아이들이 만지다가 거기 내장된 버튼형 배터리를 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따로 고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종 리콜 처리된 것입니다. ACCC에서는 이 병이 집에 있다면 즉시 폐기하거나 아니면 구입처로 들고 가서
환불받으라고 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만약 선물로 받은 경우라면 그레이구스 수입처에 직접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관련 뉴스를 보다가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 내에 판매되는 술에 매기는 세금, 주세, 요거를 6개월에 한 번씩 조정합니다. 이는 술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이득에 대한 소득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 그거 외에 한 번 더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게 말이 좋아 6개월이지 상당히 자주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데, 그렇다 보니 얼마 전에도 펍에서 마시는 맥주값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참 슬펐습니다. 규모가 크고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하고 정부의 지원도 뭐 받고 하는 와이너리들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호주의 어느 동네에서 만들어지는 마이크로 브루어리, 이 수제 맥주, 크라프트 비어 만들어 판매하는 동네 맥주 회사들은 나름의 호평을 받고 회사를 키우다가 이 주세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올렸다고 수시로 판매가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이걸 뭐 알아서 어디서 비용을 줄여서 감당하거나 아니면 적게 벌거나 해야 할 텐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생산자가 알아서 버텨내야 하는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망해 나가게 되는데, 이 와중에 무슨 쇼핑하듯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회사들을 구입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바로 아사히하고 기린입니다. 얘네들은 무슨 경쟁하듯이 호주 주류 회사를 먹어가고 있는데, 아사히가 먼저 칼튼 유나이티드를 먹었고, VB, 뭐 그레이트 노던, 칼튼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다 일본 거야 다. 응? 수제 맥주 시장에도 달려 들어가지고 포파인스, 발터, 그린비콘, 마운틴 고트, 마틸다베이, 야크 다 아사히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전범그룹 미쯔비시 소속 기린맥주가 보유한 회사 라이온, 사자, 라이온 이 회사가 아사히만큼이나 각종 수제 맥주 회사를 먹어가고 있는데, 리틀 크리처, 제임스 스퀘어, 화이트 레빗 등이 기린의 맥주가 되었습니다. 느낌이 싸한 것이, 이러다가 호주 술은 아예 안 먹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나도 모르게 일본 술이나 팔아주는 것은 또 아닐까, 이러다가 호주 사는데 제일 교포 소리 듣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